네 번째로 장애아동 직업 재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는 장애아동 직업 재활 서비스를 통해서 음, 일반 작업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것은 직업 생활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얻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업 훈련과 직무지도, 취업 알선동과 같은 일련의 활동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는 직업 상담에서부터 직업 배치 후에 사후 지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 2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법 제2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요. 교육 재활 서비스는 직업 재활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기초 재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 재활은 일반 학교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장애 아동을 위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마련해주고 각 장애의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이 되면서 통합교육제도의 발판이 마련되었는데 특수아동 통합교육이라는 게 특수아동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일반 아동과 함께 동일한 환경에서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 아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게 되면서 일반 아동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도 확대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장애 아동 수당 및 양육 수당에 대한 지원인데요. 장애 아동 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 및 장애 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우리 교재 8-6 표에 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경증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이렇게 해서 지원금이 각각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안내되어 있고요. 이러한 장애 아동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서 정부 지원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미만의 대상이고요.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이후 86개월 미만은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장애 아동 가족의 양육 지원 서비스인데요.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고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가 장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돌보미를 파견해서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애 아동 가족 대상의 상담, 모임 등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 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구당 연 600시간의 돌봄 서비스와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인 정도가 심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아 돌보미는 학습 놀이 활동이라든지 안전 신변 보호 처리, 외출 지원, 장애아 가족에 대한 고충 상담, 건강 관리 및 응급 조치 담당, 휴식 지원 프로그램은 가족 관계 회복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 가족 문화 교육 프로그램, 가족 캠프, 휴식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 가족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등을 제공하거나 자조 모임 결성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장애 아동 가족 사업의 개선 방안으로 이제 장애 아동을 위해서 복지 서비스는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점, 그런 개선에 필요한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개입과 홍보입니다. 그 첫 번째로 개선돼야 할 과제가 장애가 발생한 이후에 복지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예방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산 전에는 모자 보건 사업의 강화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 상담 등을 통해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생 이후에도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 중독 및 환경오염 등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고 미숙아나 조사나 저소득층 자녀 등과 같이 장애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고 또 부모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서비스의 수혜 혜택도 여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학교 입학이나 복지 서비스 등의 다양한 문제 사항에 직면하게 되어 있고 자녀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기관을 전전하게 되는데요. 부모의 정보력이나 경제력에 의해서 장애 자녀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찾아다니는 복지 전달 체계는 부모의 능력에 따라 또는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이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개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가 출생 시 보건소나 동사무소 장애 등록을 할 때 복지 전담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병원이라든지 치료기관, 조기 교육기관 등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서비스 기관의 초기 면접으로 인한 시간과 인력 낭비를 막고 장애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 전달 체계라는 게 아동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치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행 복지 전달 체계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수직적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자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지 대상자나 지역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는 수요자보다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이 우선되므로 실제로 서비스에 필요한 사람이 복지 대상자로 선정되기보다 상부에서 지시하는 예산에 맞게 수혜자 수가 미리 결정되고 그 수에 따라 대상자도 결정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 상태라든지 근로 능력이라든지
서비스 욕구라든지 경제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복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일원화하고 수요자 중심형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적 전달 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적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달 재활 서비스의 통합 그리고 전문성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파트에서는 아동기에 음, 성인에 비해서 발달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만큼 장애 아동은 성인 장애인에 비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환경이나 교육 수준, 재활 유무에 따라 장애 정도나 기능에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 서비스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우리나라에서도 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사업을 2012년부터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에서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의료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활 치료 바우처, 비의료적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사설 치료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원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기를 희망하고 지속적으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재활치료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치료 서비스 공급 기관의 관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 기관을 선택할 때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제공 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 아동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국가 자격증 소지자뿐만 아니라 민간 자격증 소지자, 일정 경력을 가진 관련 전공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재활치료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치료사의 전문성은 서비스의 질적 보장 문제와 치료사 자신의 직무 만족도와 직결되어 있고 그래서 난립하고 있는 재활치료 관련 자격증을 국가 인증 자격증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 서비스 공급 기관에 대한 자격 인정이나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치료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치료 서비스 공급 기관의 질 관리, 재활치료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부 주도와의 재활치료사 양성 과정을 구축하고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통해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료 재활 서비스의 확대 부분인데요. 장애인에 대한 의료 재활에 대한 서비스 기존 접근 방법은 질병 모델로 주로 문제 요인의 진단과 제거에 초점을 두는 치료 중심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 모델은 전문가 중심의 병리지향적 관점을 강조하므로 상대적으로 장애 아동과 그들 가족의 의료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아주 많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항상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강점 모델은 장애 아동 자신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하고 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요. 자연스럽게 장애 아동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정서장애인의 사례 관리와 정서장애 아동에 대한 강점 모델을 적용한 예를 살펴본 결과 강점 모델의 경우 환자가 가족의 장점과 자원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해결 실점을 앞당길 수 있었으며 그들의 자율성과 희망을 갖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료사회복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강점 모델을 사례 관리 방법과 접목하였을 때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 아동 복지에서 의료 재활과 동시에 심리 재활이 병행되어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에서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의료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활치료 바우처는 비의료적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사설치료 시설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변화된 정책은 장애 아동과 그들의 부모의 요구를 다양한 요구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의 발달 재활 서비스와 교육부의 치료 지원이라는 서비스의 이원화된 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88년부터 의학적 심사에 근거하여 1급부터 6급으로 장애 등급을 구분하여 장애 등급에 따라서 각종 지원을 차등적으로 제공해온 기존의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서 2019년 7월, 작년이겠네요. 1년 조금 지났는데 장애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장애 등급별 지원 체계가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 개발과 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 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 등급제의 각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 체계 강화의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장애 가족 지원 서비스의 확대인데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주 도움 제공자로서 가족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81.5%고 2017년 81.9%도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활동 보조인이나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 서비스가 제공자가 주 도움 제공자인 비율도 13.1%에서 2017년에 조사했을 때 13.9%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공적 돌봄 서비스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가족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장애 아동 가족은 장애 아동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장애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서 독특한 어려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므로 이들 가족의 특별한 욕구를 해결해주기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장애 아동 가족 지원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장애에 대한 가족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장애 아동과 가족 구성원들의 적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장애 아동의 부모는 장애를 부모 탓으로 간주하고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장애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실제로 장애 아동의 출생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부모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에 대해 가족이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는 이후 자녀의 발달상의 이유를 가늠하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족 모두가 극복했을 때 일반 가족보다 강한 유대감과 독특한 결속력을 보일 수 있고, 또 장애가 자녀에 대한 부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수용하고 부부만의 시간을 갖고 또 그런 결속을 다지거나
정서적으로 가장 편안하고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애 아동 부모 지원 모임 등에 가입하는 것을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장애 아동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 가운데 특히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전문가에 의한 상담 및 치료보다는 부모 모임이나 가족 모임 등과 같은 자조 모임을 통해 도움을 얻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 장애 가족의 두 부분이 있는데, 두 파트가 있는데, 두 가족이 다 이제 되게 중증 아이였는데, 한쪽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도 받아보고, 또 한쪽은 본인이 전문가이긴 하나 전문가를 외면하고 부모 모임이나 가족 모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문가의 그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동질성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공감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지도 이런 뭔가를 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 이런 부분에 그렇게 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와닿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전문가에 의한 상담 치료보다 부모 모임이라든지 장애 가족 모임이라든지 자조 모임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맞는 결과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 아동 부모들이 구체적인 관심사를 모아서 서로 모임을 갖고 이 연결망을 통해서 개인과 집단이 함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유용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다섯 번째 소득 보장에 대한 확대 파트인데요. 우리나라 전국 가구 대비 장애인 가구의 소득 수준은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치가 215페이지 그림 8-2에 나타나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 욕구에도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요구사항은 소득보장 41%, 의료보장 27.6%, 고용보장 9.2% 순으로 소득보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장애아동, 청소년 가족의 양육부담에 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부담, 신체적인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부담의 순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가족 지원 욕구에서도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장애 아동 수당 지원과 장애 아동 재활 치료 바우처 사업의 확대 등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만 6세 이하의 경우는 아동 수당에 대한 7세에서 12세의 경우 아동 수당과 재활 치료 바우처 사업 또 중고등학생의 경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고 또 다른 연구에서도 장애 아동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애 아동 복지의 선결 과제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부모의 노후, 사망 이후 남겨진 자녀의 생계 대책, 장애 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고등교육의 지원 강화 순으로 나타났고요. 이러한 결과는 최근 장애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범주는 상당히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수의 장애 아동들이 적절한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장애 아동은 아동이 되면서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취약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설조차도 주로 성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동기는 발달의 가소성이 가장 큰 시기인 만큼 조기 개입을 통해서 손상이나 불능, 분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 아동 복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8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